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사랑,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한 작가의 치열한 삶과 가족 간의 숨 막히는 갈등이 숨겨져 있는데요. 수십 년간 글쓰기로 삶을 지탱해온 최미자 작가가 마지막 작품으로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과연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과 명예를 쫓던 자식들에게 던진 작가의 마지막 한 수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놉시스 이 한 장 세처. 아침 햇살이 천천히 강남의 오래된 산림 저택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길 위로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최미자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과 함께 해온 이 집은 조용했고 나무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한 필체로 원고지 위에 글을 써 내려가는 그녀의 손끝은 단단했죠. 최미자는 몇 달째 작업 중인 에세이의 한 문장을 고쳐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자신뿐이다. 이 말을 곱씹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최근 들어 딸 수연의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사위 민철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예전보다 무겁고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모던한 블랙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자마자 수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사업 부도 통보서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패션 브랜드의 부도 소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회사는 완전히 끝나요.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최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나무에 걸린 새 한 마리에 머물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돈은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단다. 수연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재단 얘기죠. 평생 나한테 관심 한 번 안 주고 이제 와서 문학재단에 다 준다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힌 분노가 터져 나온 듯 날카로웠습니다. 최미자의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도 알잖니. 나는 평생 글을 썼고 내 작품을 사랑해준 독자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그 재단이라고 생각했어.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엄마는 나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두고 보세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렸습니다. 남겨진 최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딸이 성인이 된 후부터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 민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장모님, 병원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을 겸 혹시 모르니까
치매 검사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철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뉘앙스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최미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민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재단도 좋지만 가족이 먼저 아닐까요? 지금 수연이가 많이 힘듭니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은 한층 더 고요했습니다. 최미자는 서재로 들어가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글로 끝내지 않겠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놉시스 이 2장 첫 압박.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어제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차갑게 식은 국그릇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더욱 깊게 파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식탁 위를 응시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집 안의 감도는 낯선 기운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화장으로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제가 좀 심했죠. 미안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겨냥한 칼날 같았습니다. 최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 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때 민철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정밀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잦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최미자의 손이 물컵 위에서 굳었습니다. 자신이 가끔 잊어버린 사소한 일들을 과장해 말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 아직 치매 아니야. 글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 민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요양원 쪽도 알아보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선 장모님께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낯선 그림자가 방 안을 덮친 듯 공기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의 말에 힘을 보태듯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챙길게요. 엄마는 글만 쓰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그 재단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최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노트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들은 나를 모른 척한다. 이 짧은 문장이 그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병원 예약은
민철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며 최미자를 혼자 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고 수연은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못 챙겼어요. 알아서 드세요. 이런 말들은 차라리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최미자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을 원고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핏방울처럼 묻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수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원고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묻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재단 얘기 쓰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엄마랑 멀어졌어요. 이제 와서 마지막까지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최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글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말에 수연은 차갑게 웃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소리가 서재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변호사에게 은밀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유언장 준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제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최미자의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놉시스 2세장 유언장 연기. 며칠 후 늦겨울의 찬바람이 저택 정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낙엽은 이미 다 떨어져 있었고 앙상한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최미자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릿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이후로 거의 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낯선 서류 냄새와 서가에 빽빽이 꽂힌 법률 책들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는 오랜만에 만난 최미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럼 기존의 재단 기부 계획을 취소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산림저택과 저작권 포트폴리오의 증여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바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서류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실래요? 딸이 확인할 수 있는 유언장입니다. 거기엔 재단 대신 가족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써주세요. 변호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위장 유언장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진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최미자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최미자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묘하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차림새였지만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고 왔다. 수연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혹시 유 원장 바꾸신 거예요? 최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했다. 이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수연은 숨을 크게 내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밤,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 같이 여행 가요. 엄마가 좋아하던 제주도 펜션도 예약할게요. 최미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가 되면 좋겠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진짜 계약서, 즉 모든 재산을 재단에 비밀리에 증여한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최미자는 서재로 들어가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들에게 승리를 준 척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책상 위에는 이미 인쇄소에서 온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계획은 더 이상 머릿속의 구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글은 무기가 되었고 무대는 세상 전체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장 유 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증거잖아요. 그녀는 해외 출장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미팅만 잘 끝나면 우리 회사 다시 살아나요. 엄마, 꼭 건강하게 계세요.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꼭 기다려 주세요. 최미자는 그 문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비어 있고 그녀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을 말할 시간, 세상에 자신의 진실을 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놉시스의 이 내장 점점 가해지는 압박. 수연이 해외로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택의 거실은 쓸쓸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된 정적이었습니다. 민철은 집으로 찾아와 차가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장모님, 민철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저택 매각 계획서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 지금 팔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끝에는 어떤 강요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그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란 말이니? 민철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더 편한 곳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봤습니다. 거기 계시면 글도 계속 쓰실 수 있고요. 이 집은 우리 세대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최미자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공간이고 그녀의 모든 원고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매각은 곧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 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미자는 홀로 앉아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남편이 생전에 쓰던 파이프, 낡은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원고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내 집까지 빼앗으려 한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최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 원고는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자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세상에 남기는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철은 더 잦은 방문으로 압박했습니다. 장모님, 계약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미루면 가격 떨어집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주며 숫자를 늘어놓았습니다. 최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서류 준비해라. 그 말에 민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현명하세요. 수연이도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민철이 나간 후 최미자는 서재로 들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인쇄소에서 보낸 교정지와 표지 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정지 위에 빨간 펜으로 마지막 수정을 했다. 자서전 제목 옆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작가의 마지막 한 수.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자 증언이다. 밤이 깊자 최미자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원고 넘깁니다. 인쇄 바로 들어가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금은 놀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다 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그날 이후 최미자의 하루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매각을 독촉했지만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며칠 후 첫 진쇄본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최미자는 두 손으로 그 책을 꼭 쥐었습니다. 표지는 단정했고 제목은 단호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해졌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최미자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소설을 처음 세상에 내놓던 날의 두근거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유언장 봉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봉투 안의 내용은 수연 부부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놉시스 이 5장 폭풍 전야. 수연은 파리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얻은 투자 제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더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서울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저녁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지만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매끈하게 윤이 나는 나무 식탁 위에는 장아찌, 미역국, 간장게장이 올려져 있었고 한켠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식탁 너머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환하게 웃던 남편, 그리고 어린 수연. 사진 속의 세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최미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원고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인쇄소에서 보낸 최종 교정지와 표지 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 그 문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서명을 하고 원고를 봉투에 넣어 택배 상자에 담았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픽업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생님. 8시 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최미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빗소리가 잦아들고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놀란 듯 물었지만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내일 부동산 사람들 오기로 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그 말에 최미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민철은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되는 거죠. 장모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민철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미자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포개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원고가 떠나고 그 다음엔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서재 책상 위에는 남편의 오래된 만년필과 봉인된 유언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의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이 휘날리고 창문이 달그락거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순간 같았습니다. 시놉시스 이 6장 폭로의 날, 아침 햇살이 산림저택의 커다란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평화로웠지만 저택 안 공기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과일을 썰어 접시에 올렸지만 그 손길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최미자는 이미 준비해 둔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기사는 상자를 받아 들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택배차는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 수연과 민철이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들떠 있었습니다. 사업 구제 계약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유 원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수연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최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인사 속에 담긴 감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민철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늘 부동산 담당자랑 미팅 있습니다. 계약 진행하면 바로 돈 들어옵니다. 그는 기분이 좋다는 듯 웃었지만 최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계약은 못해.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못해? 엄마, 지난번에 유 원장 다시 썼다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다시 썼지. 그리고 서재에서 한 권의 책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이야기 최미자 자서전. 수연은 순간 멍하니 표지를 바라보다가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 식사를 거부하며 협박했던 순간, 병원 예약을 취소했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와 상황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출간했다고? 응, 이미 서점에 깔렸을 거야. 오늘 아침에 나갔으니까. 민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최미자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야. 세상에 알려야 했어. 그리고 유 원장 말인데 이미 아무 의미 없어. 저택도 저작권도 다 재단에 넘겼으니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재단에. 엄마. 그녀는 식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나 딸이잖아. 최미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딸이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야. 하지만 더는 안 돼. 거실은 폭풍우가 몰아친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울분을 터뜨리듯 울었고 민철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씁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대화를 삼키듯 울렸습니다. 최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놉시스 27장 세상의 시선. 자서전은 출간 첫날부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분이 매진됐고 SNS에는 책의 한 구절이 캡처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딸은 어머니를 협박했고 어머니는 결국 딸이 원하는 척하며 마지막 글을 썼다. 이 문장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기자들은 저택 앞에 진을 쳤습니다. 최미자는 차분히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재단 측 변호사와 통화하며 말했다. 언론 인터뷰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제 목소리로 끝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최미자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한복 차림의 그녀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자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제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평생 갖고온 문학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따님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원장을 다시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최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바꿀 것도 돌이킬 것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그녀의 인터뷰가 메인으로 보도됐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에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다운 결단이다. 돈보다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 문제는 자식끼리 해결해야지. 왜 세상에 공개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연과 민철은 회사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랑 일하려고 하지 않아. 그녀는 울먹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해.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공허했고 어쩌면 그녀는 이미 싸울 힘조차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최미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산책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수연아, 언젠가 이 책을 읽고 내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란다. 내가 남긴 재단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진심으로 내 길을 찾았을 때이길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으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창문 너머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놉시스 이 8장 마지막 대면. 비가 그친 아침, 저택의 정원은 물기 가득한 풀 냄새로 촉촉했습니다. 최미자는 커다란 창문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최미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동자는 아직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공개해야 했어. 나 다 잃었어. 최미자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잃은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냥 엄마가 한 번만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었어. 최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평생 내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어. 내 아버지가 떠나고 나는 글밖에 없었어. 그 글이 나를 살렸고
우리를 먹여 살렸지. 그래서 내 마지막 선택도 그 글을 세상에 남기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런 짓까지 했어. 근데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아. 최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내가 만든 재단. 내가 원하면 함께해. 하지만 그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 말에 수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닌 긴 시간 묻어둔 서러움이 터져 나온 듯했습니다. 잠시 후 울음이 그치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눈가를 훔치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조금 시간 좀 줘.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 그래, 내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수연은 조용히 저택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책 표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전과 달리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최미자는 재단에서 준비한 작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문학계에서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산속의 작은 스튜디오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울창한 숲이 보이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글도, 재산도, 미움도,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쓰리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저녁 햇살이 스튜디오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미자 작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유산인 글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돈과 재산에 눈이 멀었던 딸과 사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작가는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승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려 했던 최미자 작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